엄마 아빠가 낮에 좀 따뜻하게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봤자 1년 중 서너 달이야. 나도 그러면 할 말 많아. 어떻게 자식이 부모 집에 사는데 관리비를 내라고 해? 다들 그냥 합쳐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 들어와서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함께 살아서 엄마 아빠가 좋은 게 뭐가 있었는데? 추워서 병나고 엄마는 너 수발 들다가 골병 나게 생겼는데. 그리고 네가 우리를 모시고 살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진주, 네가 얹혀 사는 거잖아. 그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아빠 더 늙으면 누가 돌보는데? 나잖아. 그래. 그리고 더 병들면 요양원에나 넣어놓고 이 집은 네 앞으로 해놓으려는 거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만 나가라. 그리고 엄마 아빠 죽어도 너는 한 푼도 받을 생각 마라. 뭐? 고작 보일러 때문에 이러는 거야? 고작 몇만 원 때문에 보일러도 못 틀게 한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6세 나연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나 씨는 일찍이 자식들을 독립시켰지만 최근 들어 다시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 씨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40 넘은 나이에도 아직 미혼인 딸이 나 씨의 집에 들어와 산다기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늘 혼자일 딸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고 나 씨 부부도 늙음하게 자식과 함께 지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1년도 안 되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 씨는 내 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공과금 일부를 부담하게 하니 집을 냉골로 만들어버리는 딸. 찬바닥에서 생활할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도 한 점 없는 이기적인 딸을 겪어보니 그동안 나 씨가 딸 걱정을 했던 나날들이 허무했습니다. 이런 자식이 뭐가 그리 예쁘다고 평생 끌어안고 살 생각을 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나 씨의 집에 들어온 이유를 우연히 알게 되자 가슴이 콱 막힌 듯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 씨는 고민 끝에 딸에게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 씨 부부는 워낙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고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자식들 교육에 전부 바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때에서는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나 씨 부부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덕분에 아들도 딸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엔 주변 사람들 모두 부러워했죠. 그래서 나 씨 부부의 뜻대로 자식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앞으로 별 탈만 없다면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안 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내는 동안에는 나 씨 부부의 노후 대비는 늘 이 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크고 나서야 뒤늦게 돈도 모으고 미래 대비를 조금씩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은 모두 잘 됐지만 나 씨 부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 씨 부부는 마냥 좋았습니다. 인생과 맞바꿔서라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랬으니 말이죠. 다행히 그걸 자식들도 모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내년쯤에 식 올리려고 해요. 정말? 너무 잘 됐다. 아들이 31가 되자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 정도 교제를 했기 때문에 나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씨도 남편도 아들의 결혼 소식을 무척 반겼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1살 어린 아가씨였는데 참 착했죠. 하지만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나 씨 부부는 그때부터 고민이 커졌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는 것은 늘 마음속에 숙제처럼 남아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하면서도 자식들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따로 모아두고 있던 참이었죠. 하지만 막상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이 정도로 될까 싶었습니다. 능력 닿는 한에서 최대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전세금에라도 좀 보태. 나 씨가 집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돈이 담긴 통장을 쓱 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통장은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나 씨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거 가져가서 보태라는 말이지. 남편의 말에도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넣어두시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필요할 때 쓰세요. 전세 얻어서 가기로 하영이랑 상의 끝냈고요. 둘이 모아둔 돈에다가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거예요. 지금 가진 걸로도 충분해요. 대출 받을 거면 이거 가져가서 부담 줄이면 좋잖아. 아니요. 저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영이도 저도 돈 잘 벌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그동안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어쩐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결국에 아들은 나 씨 부부가 보태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물도 알아서 하겠다는 아들을 설득해서 며느리에게 해주는 것만큼은 빠짐없이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기는 하지만 나 씨 부부는 자식들 결혼을 못 시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노후는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대출 없는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받고 모아둔 예금도 있었습니다. 큰 일만 없다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시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뒤로 또 다른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말이죠. 벌써 큰 손주는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2살 터울의 딸은 아직까지 미혼이었습니다. 이제 41가 된 딸도 한때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가 헤어진 뒤로는 한 번도 결혼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만나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게 결실을 맺지는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40대가 넘어가게 되니 본인도 포기를 한 듯 했고 나 씨 부부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고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단념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딸은 늘 독신으로 살겠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게 편하다면서 말이죠. 나 씨 부부도 소가리를 많이 했지만 딸이 혼자가 좋다니까 결혼을 닥달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요즘은 옛날과는 다르게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았으니 말이죠. 딸도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지금은 괜찮지? 아이고, 이대로 가는가 싶어서 놀랐네. 당신이 놀랐어? 내가 더 놀랐지. 퇴원은 언제 한대? 입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퇴원이야? 아, 답답하니까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남편. 나 씨가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수명이 10년은 줄어든 기분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아들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쓰러지면서 어디를 부딪혔다거나 나 씨가 집에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아들 말처럼 나 씨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 씨도 이제는 병원에 들락날락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걱정 말어.
내 건강도 그렇고 아버지도 엄마가 잘 신경 쓸 테니까.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싶어서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걱정이 됐는지 찾아와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퇴원한 뒤에 아들과 딸이 아버지 좀 살핀다며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딸이 갑자기 직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이직하려고 그러거든. 왜? 지금 회사 좋잖아. 갑작스러운 딸의 말에 나씨가 되물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일이 많아? 당연하지. 그래서 몇 달은 일 쉴 거야.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작은 회사에 들어가던지 하려고. 그래도 괜찮겠어? 어차피 딸린 자식도 없는데 뭘.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돈 좀 덜 벌면 어때? 그냥 좀 편히 살래? 어지간하면 다니지 그래.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아들의 말에 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야지 뭐. 딸이 알아서 잘 결정했겠거니 싶어서 나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참에 이사도 할까 싶어. 이사? 응. 엄마 집으로 들어올까? 벌써 딸이 나가서 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김 씨의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죠. 아빠도 이번에 쓰러지기도 했고. 나중에 엄마도 아프면 어떡해? 나도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 그것 때문에 들어오겠다고? 우린 괜찮아. 그냥 이래저래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혼자 밥 해 먹는 것도 지겹기도 하고. 이직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아끼긴 해야 하니까. 너 불편하지 않겠어? 나는 별로? 엄마 아빠는 불편해? 사실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이 독립하기 전까지 뒷바라지했던 기억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딸은 나씨 부부가 걱정돼서 들어오겠다고는 했지만 어쩐지 돌보는 일이 서로 반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피스텔에 살던 딸이 당장 집을 정리하고 들어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은 어쩐지 걱정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골병이라도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같이 사는데 왜 엄마 아빠가 골병이 들어? 너 또 어머니 부려먹을 거 아니야. 내가 애야? 그럼 너 월세는 얼마씩 낼 건데? 월세? 부모님 집에 사는데 왜 월세를 내? 그럼 공짜로 살아? 월세를 내든 뭐를 내든 들어가서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하게 해야 맞지. 밥도 먹을 거고 공과금도 늘 거 아니야. 같이 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도 책임감은 있어야지. 아니,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왜 오빠가 그래? 너무 매정하잖아. 뭐가 매정해? 상식적으로 원래 내던 월세라도 내야지. 학생도 아니고. 듣고 보니 아들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월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데 하다못해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거라도 어머니도 꼭 받으세요. 아들은 강경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낼 거면 같이 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아, 알았어. 내가 그러면 매달 공과금 낼게. 가습이랑. 그럴래? 그건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참나? 됐지? 나씨도 이 정도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나 가스를 많이 쓰지 않으니 한 달 공과금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가서 살며 내야 하는 비용보단 훨씬 적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어머니 부려먹지 말고. 아, 안 그런다니까. 그렇게 한 달이 안 되어서 딸은 나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퇴근해. 저녁 집에서 먹을 거야. 그래.
알겠어. 그리고 어제 벗어놓은 바지는 세탁기 돌리면 안 돼. 손빨래 해야 해. 그러고서는 급하게 나가는 딸. 나 씨도 아들도 걱정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 씨는 나이 70이 넘어서 뒤늦은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3개월 동안 쉬었는데 그때는 나 씨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하나 정도 더 놓으면 됐었고 딸도 자신의 빨래는 스스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되면서 딸은 점점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밥은 차려놨으니까 얼른 씻고 와. 된장찌개 끓였어? 낮에 전화로 된장찌개 끓여 놓으라며. 나 씨는 군 식구가 늘어난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도 자꾸 병원 갈 일이 생기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엄마 집에 들어오길 잘한 것 같아. 딸은 그런 나 씨의 속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 나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이런데 시집은 뭐 하러 가?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가야지. 좋은 사람 없어.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래. 그러면 살림도 돕고 해. 일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 써? 딸이 결혼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었는데 몸이 힘드니 차라리 시집이라도 갔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금의 삶에 무척 만족한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병수발도 나 씨가 들고 있고 아직까진 자식으로서 고생스러운 것이 없으니 말이죠. 오히려 나 씨가 하지도 않아야 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전기세 많이 나왔더라. 왜지? 에어컨도 안 틀었잖아. 전기세가 많이 나와? 이것 봐. 작년에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왔지. 딸이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서 손가락으로 어느 부분을 찝었습니다. 그거는 너랑 같이 살기 전이잖아. 아, 그러네. 딸이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나 씨 부부에 비해서 딸의 전기 사용량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녁에만 있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딸의 방에는 컴퓨터도 있고 이것저것 꽂혀 있는 전기가 많았습니다. 나 씨가 빼두려고 해도 딸이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딸이 나 씨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 한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처음 나온 관리비를 보고는 딸이 기함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딸은 에어컨을 아끼지 않고 켰는데 딸이 살던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면적이 다르니 나오는 관리비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전기세도 한몫했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펄쩍 뛰며 괜히 합가를 했다고 투덜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씨 부부가 집에 있을 때는 냉방을 최소화만 하기에 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딸임이 분명했고 본인도 알고 있으니 말이죠. 여름이 끝나면 줄겠거니 생각했던 딸은 겨울이 시작되자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나 씨 부부는 오히려 냉방은 조금 덜하고 살아도 난방을 안 하면 집이 13도, 14도까지 내려가기에 난방은 늘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딸과 함께 살면서 난방비는 더 나왔습니다. 실내에서는 늘 반팔 반바지를 입고 살았으니 조금이라도 추우면 견디지 못하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벽엔 늘 보일러를 켜두었고 주말은 말할 것도 없이 항상 바닥이 뜨끈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게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스비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밤에 실내 온도가 높다니까. 당장 실내 온도가 24도, 25도였습니다. 딸이 함께 있어서였습니다.
낮에는? 낮에도 계속 켜두는 거 아니야? 그런데 딸은 그 원인을 나씨 부부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낮에도 가끔 틀긴 하지 당연히. 요즘엔 너무 추워서 계속 꺼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것 보라며 나씨 탓을 했습니다. 밤에는 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켜지만 낮에는 좀 덜 켜면 좋잖아. 해 떨어지면 그때 틀어. 요즘엔 낮에도 온도가 많이 내려가. 해 떨어지고 나서 켜면 너무 추워서 안 돼. 두꺼운 옷 입고 있으면 되지. 그러는 딸은 지금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내다가는 공과금 내느라 월급 다 쓰겠어. 딸의 투덜거리는 말에 나씨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나씨 부부만 살 때는 아무리 겨울이라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이 혼자 살 때와 비교하고 나선 모두가 나씨 부부의 탓이라고 했죠. 작은 방은 밸브 잠근 거 맞지? 맞아. 잠갔어. 그래도 이거 이래서 어떡해. 가스 사용량 좀 줄여야지. 요즘 내 월급 알잖아. 딸은 그러면서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딸린 식구 없이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았으면 돈이 없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나씨는 가스비 때문에 딸과 신랑이 하기 싫어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거실에만 좀 켜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낮잠 자려면 안방에서 자지 말고 거실 전기장판에서 자. 참, 차라리 그냥 우리가 낸다고 그래.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힘은 힘대로 들 것 같았습니다. 딸도 같이 산 이상 아들의 말처럼 생활비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씨는 그 돈 아껴서 노후 생활 자금으로 저축하는 게 낫다고 여겼죠. 그래야 정말로 나씨 부부가 더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안 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끼자는데 어쩌겠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딸은 그 다음 달엔 더욱 더 나씨 부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보일러 끄고 나갈게. 지금 끄면 이따 낮에도 춥다니까 그러네. 1시간 있다가 엄마가 끌게. 지금 해 떴잖아. 끄고 갈게. 뭐라도 하나 더 걸치고 있어. 딸은 출근하면서 보일러를 제 손으로 끄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한파가 오자 벌써부터 가스비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진주 나갔지? 이거 보일러 좀 켠다. 아이고, 또 고지서 보고 몰래 켰네 어쨌네 할까봐 무섭네. 그래도 어떡해? 얼어 죽어? 그 기집애는 늙은 엄마 아빠는 얼어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 왜 이상한 걸로 고집을 부려? 그건 남편의 말에 나씨도 동의를 했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춥고 밤에는 뜨끈하니 잘 걸리지도 않는 감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늘상 비슷하게 유지했던 실내 온도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자신이 집에 없는 평일 낮에는 보일러도 제대로 못 켜게 하는 딸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고 따로 크게 돈 나갈 일도 없을 것 같은 딸이 이 정도로 돈돈거리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딸에게 막 윽박을 지를 수도 없고 그냥 낮에 좀 춥게 있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나갈 시간 아니야? 무슨 일이야? 오늘 쉬어요. 어디 좀 가는데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이것도 좀 전해드릴 겸. 그러면서 웬 종이 가방을 건네길래 받아보니 보약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리세요. 이게 웬 거야? 애엄마가 아버지 걱정된다고 그래서요. 아이고, 고맙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보일러 고장 났어요? 아니, 고장난 게 아니라 보일러를 꺼놔서 그래. 왜요? 지금 밖에 영하 7도예요. 그래도 아내는 괜찮아. 위아래 집에서 보일러 트니까 우리 집은 별로 안 추워. 안 춥긴요. 시베리아 같은데. 그러면서 아들이 보일러 전원을 켰습니다. 혹시 가스비 같은 거 아끼느라 그러시는 거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원비가 더 나와요. 그 말에 나 씨도 뜨끔했습니다. 실제로 감기에 걸려서 보름 동안 고생했는데 그동안에 병원을 3번이나 갔으니 말이죠. 아이고, 알았어. 따뜻하게 살게. 걱정 마. 어차피 가스비도 진주가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팍팍 틀고 사세요. 아들이 농담조로 이야기했지만 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 딸내미 때문에 이렇게 냉골에서 지내는 것이니 말이죠. 그렇게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나 씨는 보일러를 꺼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이 퇴근해서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또 켜놨잖아. 내가 좀 아끼자고 했잖아. 아까 네 오빠 왔다 갔어. 집이 너무 춥다고 켜두고 가더라. 아들 얘기가 나오자 딸이 뜨끔하는 표정으로 핀잔을 멈췄습니다. 딸도 이 날씨에 보일러를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그날은 그걸로 잔소리가 끝이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휴대폰 두고 나왔거든. 돌아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출근했어. 거기 사진첩에 내가 뭐 캡처해둔 게 있는데 그것 좀 내 카톡으로 보내줘. 뭐?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알려줄게. 일단 내 휴대폰 좀 켜봐. 회사 전화라며 모르는 번호로 나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의 말을 들으니 딸방 이불 속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 씨는 10분 넘게 딸과 전화로 씨름한 끝에 딸이 부탁한 일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끊을게. 딸은 일이 급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려는데 그때 카톡하고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미연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 씨도 익히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딸의 친한 친구이고 딸처럼 결혼을 안 해서 나 씨가 기억하고 있었죠. 아이고, 이게 뭐야? 화면을 끄려다가 실수로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혹시나 딸이 기분 나빠 할까봐 싶어서 얼른 두고 가려는데 엄마라는 글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딸이 친구에게 보냈던 메시지였는데 나 씨 부부에 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에 읽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은 보일러 안 켜. 크크크. 내가 못 틀게 했어. 크크크. 웃는 글자가 난무하는 메시지에는 우리 집은 자신이 없으면 절대 보일러를 못 틀게 했다며 즐거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난방비를 내니 그렇게 하게 했다며 말이죠. 그 메시지를 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아끼자기에 나 씨 부부도 옷을 한 겹을 더 입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걸 가지고 비웃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더 위의 내용을 읽어보니 오해는 아닌 듯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엄마 아빠 챙기라고 매달 돈 붙여주거든. 그걸로 공과금 내고 있어. 남겨서 내 용돈에 보태려면 낮에 좀 추워도 할 수 없지. 크크크. 나 씨도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아들이 와서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차피 여동생이 내는 것이기에 실컷 틀라던 그 말 말이죠. 단순히 농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들이 돈을 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돈 걱정은 말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돈을 받고서도 나씨 부부에게 그렇게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난방비 아끼자고 말이죠. 용돈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그 외에는 힘든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단순히 정말 자신의 돈을 쓰기가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나씨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메시지까지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부모 이야기를 처음 한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하자 더 이상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씨의 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살 것이기 때문에 나씨 부부의 집을 자신이 혼자 물려받아야 한다며 이 집에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명의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씨의 아들은 딸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기에 어느 정도 묵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부양할 마음은 없다며 나씨까지 아프게 되면 요양원에 모시겠다며 친구와 쑥덕거리는 딸의 메시지를 보니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이 시커먼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 딸이 다른 생각이 있어 나씨의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수발까지 들게 하고 이런 이기적이고 독한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나씨는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던 딸이 내 자식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애초에 순수하게 나씨 부부가 걱정돼서 온 것이 아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가 보다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노후에 부모를 내팽개치고 혼자 재산을 가져가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씨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진주한테 매달 돈 붙여주니? 네. 어머니 대신 장도 보고 하라고요. 얼마나? 6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진주가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딸과 함께 의논해서 용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60만 원을 내는 대신에 딸은 30만 원씩 내기로 했다는데 그걸 딸이 비밀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주가 자기한테 달라고. 어머니 아버지 생활은 알아서 책임진다고 하길래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도 늙고 병든 부모가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게 했다는 건 불효를 넘어서 학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도 나씨의 말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당장에 쫓아오겠다는 걸 나씨가 말렸습니다. 아들이 와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한 가지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나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내 핸드폰은? 오늘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딸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나씨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서 딸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내 핸드폰 봤어? 그러자 딸이 인상을 쓰며 물었죠. 너 네 오빠한테 매달 돈 받는다며? 그건 왜 말 안 했어? 나씨의 말에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래? 그게 중요해? 오빠가 그래? 아니면 진짜로 내 핸드폰 봤어? 둘 다야. 어쩜 이런 못된 게 다 있어. 엄마 아빠 감기 걸려서 그렇게 고생한 거 뻔히 알면서 힘들다고 보일러도 못 틀게 하더니 너는 낮에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자고 발 뻗고 잠이 잘 와?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추위에 떠는 게 너한테는 그렇게 우스운 일이었나 보다. 아주 키득키득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던데. 왜 남의 핸드폰을 봐?
딸은 할 말이 없는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제 마흔인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쩜 어렸을 적보다도 철이 안 들어 있는지 모를 노릇이었죠. 그 돈을 받으면서도 엄마 아빠가 낮에 좀 따뜻하게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매달도 아니고 1년 중 서너 달이야. 나도 그러면 할 말 많아. 어떻게 자식이 부모 집에 사는데 관리비를 내라고 해? 다들 그냥 합쳐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 들어와서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함께 살아서 엄마 아빠가 좋은 게 뭐가 있었는데? 추워서 병나고 엄마는 너 수발 들다가 골병 나게 생겼는데. 70 넘은 부모를 이렇게 부려먹나 싶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모시고 산다는 표현을 하는 딸이 참 뻔뻔하다고 생각됐죠. 네가 우리를 모시고 살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진주 네가 얹혀 사는 거잖아. 그게 그거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 더 늙으면 누가 돌보는데? 나잖아. 그래. 그리고 더 병들면 요양원에나 넣어놓고 이 집은 네 앞으로 해놓으려는 거지. 그러자 뜨끔하는 표정을 짓는 딸. 숨기지 못하는 표정에 이제는 기가 차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만 나가라. 그리고 엄마 아빠 죽어도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 마라. 뭐? 고작 보일러 때문에 이러는 거야? 고작 몇만 원 때문에 보일러도 못 틀게 한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딸은 안 나가겠다고 버텼지만 나중엔 아들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내가 여태 보냈던 돈 다 토해내고 어머니한테 여태까지 지낸 월세도 드려. 너 대신 고생했던 것까지 쳐서 다 드려. 알겠어? 아들이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하자 딸은 억울해하면서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나씨 부부는 그럴 힘이 없을지 몰라도 아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나씨는 딸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과의 사이는 이미 틀어졌고 무엇으로도 자식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이 기분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씨 부부는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웠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부모는 뒷전이었나 생각이 됐죠. 하지만 딸은 시간이 지나 나씨 부부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나씨 부부와 오빠밖에 없는데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으니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도 가족도 없이 살아가려고 생각하자 그제서야 사과할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씨는 그런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나씨가 좀 더 나이가 들어 자식 하나가 더 아쉬울 나이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후회를 한다면 언젠가는 나씨의 마음도 돌아설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지금은 아니었습니다.